반갑습니다.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희는 오늘도 풍성한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유튜버 신도님 그리고 스펀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냈고요. 여러분들 잘 보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 있게 볼 주제들로 방송이 나오니까 한번 잘 보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좀 또 추석 연휴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도 좀 갔다 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근데 마침 또 추석 연휴 동안 가만히 조용하게 미동 없이 횡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마음 편하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코인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알트코인들의 상승 움직임입니다. 스펀키님, 한 주간 그 알트코인의 움직임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번에 막 상승한 게 아니라 지난 한 몇 주 동안 되게 조금씩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리플이 좀 큰 폭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스텔라 뭐 여러 몇몇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한 10%, 15% 오르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막 추격 매수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좀 약간 제대로 보면요. 그 리플보다도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몇몇 개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너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티가 안 났을 뿐이지 보면은 뭐 25%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좀 과매도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 현황 화면으로 보시면서 신도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들 보시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 반면에 알트가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스펀키님이 잘 짚어주신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코인들은 오르곤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뭐 변동폭이 적다 보니까 올랐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다가 요번에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좀 올랐는데 리플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하고 같이 서서히 못 올라줬던 게 뭐냐면 악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많이 물량을 시장에다 팔다 보니까 그 매수세가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다른 코인에 비해서 못 올랐던 걸 최근에서 좀 회복하면서 많이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플만 올랐다, 스텔라 루멘만 올랐다고 하시면 2, 3일간 장을 보신 분이고 한 달 내내 이렇게 봤다 그러면 스펀키님 말대로 이더리움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벡트 거래소 오픈 얼마 안 남아갖고 많이 떨어진 알트코인의 인덱스를 좀 올리는 수준이지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대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해버리시면 투자에 실패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가격에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메이저 알트코인들만 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들을 봤을 때 시총이 큰 알트코인도 있고 작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요. 시총이 전반적으로 큰 알트코인들은 그만큼 또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래량이 많이 받쳐주는 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많은 거래소들에 이제 상장이 돼 있고, 뭐 미국 지역, 뭐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중화권이라든지 모든 곳에 이제 다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받쳐져서 뭔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반면에 이제 좀 작은 알트코인들 거의 이제 딱 하나의 작은 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는 알트코인이라든지 시총이 좀 약간 작은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흐름을 타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알트에 정말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사실은 투자 거래량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아직은 낙관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분들이 재투자, 그러니까 투자할 자금이 있어갖고 투자금을 넣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다른 코인을 손절해서 들어가는 뭐 이 정도의 볼륨뿐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 없이 지금 알트가 대상승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본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대형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루트가 열리는 이런 시기, 이런 뉴스와 맞물려서 알트가 올랐다면 이번에는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런 뉴스 없이 단기적으로 뭐 리플이 된 어느 코인, 특정 코인이 올랐다고 해서 대상성장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또 한 번 큰 실패를 하게 되면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분은 또 유튜브로도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의 리액션을 정확히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나 아니면 질문 받은 거 이런 거 궁금합니다. 뭐 사실 너무 다양하게 다른데요. 이제는 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질문만 봐도 이분이 코인을 한 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자기 코인 지금 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시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코인과 자기 코인의 가격 하나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속히 말해 땡땡땡 코인의 전망은 어떠냐, 이거 괜찮은 거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코인만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 거의 다 코인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코인 어떻게 보면 대상승장도 겪어보고 대하락장도 겪어보고 이제 다 겪을 거 겪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코인들이 움직인다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특정 코인만 물어보고 막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시장 원리보다는 그냥 어떻게 묻지마 투자를 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고.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망을 물어보는 특정 코인 하나만 놓고 내 코인의 전망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만큼 사실 유저들이 이제 이 시장을 좀 많이 떠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요즘에 떠난 들고. 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올라간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레벨이? 그러니까 그 질문이 없다는 것은 네. 이제 신규 유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 시장에 오랫동안 활동을 해와가지고 그 이제 좀 짬밥이 쌓인 이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년 전에는 방송했을 때 거의 한 1초꼴로 나왔거든요. 그런 질문들이 쉴 새 없이 나왔었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신규 유입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작년 이맘때라든지 그 전에 유입된 그런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알아요. 어떻게 그 원리를. 그래서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성숙한 모습도 보여서 이제 좀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반면에 그만큼 신규 유입도 없다는 뜻이니까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저도 동의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정부 얘기 드리면 뭐한데 어떤 입장 정리를 좀 해주셔야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불법도 합법도 아닌 지금 입장에서는 투자를 또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글로벌 경기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정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걸로 정부가 지금 계속 보이죠, 입장을. 왜냐하면 거래소 인허가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금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야 된다. 애초에 만약에 이 시장을 막을 것 같으면 그런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을 지킬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를 해줘갖고 ICO 같은 피해를 입었던 업체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그 가이드라인에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ICO를 못 한다고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피해 사례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빨리 좀 제시를 해주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 투자 신규 유입 부분도 충분히 새로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 거래 기관이나 기업이나 암호화폐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금을 투입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IT 버블 때 엄청난 일자리가 IT에 탄생을 하면서 기업이 탄생해서 일자리를 창출시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중에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암호화폐는 사실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럼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열어야 된다면 빠르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 거죠.
네, 지난 몇 달간 알트코인이 침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르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 BTC는요. 비트코인이 가격 따지기를 시작한 후에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생긴 그 수익 부족으로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분석을 보시면서 동의하는지, 알트코인의 상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펀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실제로 9,000불에서 12,000불 횡보를 할 동안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계속 깎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좀 원래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알트코인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올라가는 네. 여러 가지 그런 원칙이 있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네.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저 뉴스에서 나온 그대로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 갈 길이 아직 너무나도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 간소해졌는지 진짜 다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막 정말 몇 배가 올라야지 좀 올랐다 했는데 이제는 뭐 지금 다 얘기 나오는 게 10%, 20% 그냥 그것도 이제 어떤 코인들은 몇 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오르고 그 오른 수준을 보더라도 회복하려면 정말 끝도 없는 약간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진짜 얼마나 좀 다들 이제 간절한가 많은 이제 유저들이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두님은 뉴스 BTC의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동의를 하기도 하지만 네. 스폰키님 말대로 반대되는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로 간다. 근데 저거는 맞는 얘기면서 틀린 얘기를 짚어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 마켓은 법정화폐 마켓이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직접 코인을 사거든요. 네. 근데 외국 마켓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사서 알트를 구매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구조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달러 같은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가격 수요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르고 알트들은 떨어졌다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 알트가 떨어졌으면 매입 최적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올랐고 알트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리플 경우에 비트가 지금 같은 가격에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데 비트가 올라서 두 개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리플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리플을 세 개, 네 개를 구매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자연스럽게 오는 게 해외 마켓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땐 비트코인이 팩트든 여러 가지 문제로 박스권에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알트를 구매하면 더 많은 개수, 옛날보다 두 개 구매할 수 있는 걸 가격이 올라서 세 개에다가 알트 가격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개까지 구매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보고 그게 전환이 되면서 알트를 올려줬고 이제 다시 벡트 거래소가 오픈하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있으면 다소간의 자금, 큰 자금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또 쏠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알트가 오르는 장이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단은 알트가 움직이긴 했지만 다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되는 구간이지 절대로 투자 적기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신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23일 드디어 벡트가 출범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승장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스펀키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진짜 무슨 앞에 유리구슬을 두고 둔 그런 예언가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이것도 완전히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기관 자금들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서 뭐 그 기관들이 그러니까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지금 우리 개미들을 탈출시켜주면서 시가로 막 긁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순진한 생각이거든요. 사실상 그 큰 자금을 굴리는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그렇게 막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게 그리고 더 싸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수익 실현하기 편한 위치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서 횡보를 하는 중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가격에 그걸 다 샀을지 저는 사실 이미 다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들어올 친구들은 다 들어왔어요 이미. 이제 벡트 같은 경우는 벡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긴 할 텐데 이거는 정말 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벡트가 오픈을 함으로써 좀 단기적으로 무슨 가격의 변화 그거는 정말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벡트에 투자를 한 기관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를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호하고 있는 정말 큰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이제 실사용하는지 벡트라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좀 이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좋은 호재로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뭐 이제 뭐 내일 모레 글피인가 뭐한 3일 뒤거든요 벡트가 네.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의외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벡트 오픈 이후에 확 뭔가 이렇게 개편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도님은 뭐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동의하고요. 아주 좋은 얘기, 완전히 정확히 FM대로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이제 네. 약간의 변화를 보자면 벡트 거래소 오픈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이라는 문제인데 기관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가에 이제 380만 원 이런 지점이 기관이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내릴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가격에서 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소가 있었느냐가 문제예요. 단순히 코인을 갖고 있어갖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기관들이 믿고 맡겨서 팔 수 있는 거래소가 없고 거래량 자체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관이 참여할 만한 플랫폼이 없어요. 최근에 바이낸스 장봉차오 그 대표 이름이 대표가 인터뷰한 거에서도 자기네는 거의 개인 투자였지 기관 투자는 없었다고 본다. 이번 연도 이런 의견을 냈고 코인베이스는 반대요. 자기네는 이번 장은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기관 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그럼 왜 입장이 갈렸느냐는 그 신뢰도의 차이예요. 코인베이스는 워낙에 자금 규모라든가 물론 바이낸스도 자금 규모는 많지만 코인베이스는 워낙에 처음부터 미국의 뉴욕의 자금 세탁 방지법이랑 규제 라이센스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이 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접근성이 좀 좋았고 그런데 뉴욕 거래소 하나가 코인베이스 하나의 거래소만 갖고 기관의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은 물론 개미 중에 좀 돈이 많은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 이용하지만 기관이라고 하는 투자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든 플랫폼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간 지점인 벡트라는 거래소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코인베이스나 이렇게 몇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 자금을 운영했던 거에 비해서는 유동성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유동성이 없어요. 가격 등락폭도 없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가 재작년에 2개 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네, 2개를 사는데 그 정도로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니라 뭐 거래가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되나? 인터페이스도 안 좋고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벡트라는 거래소는 아무래도 더 많은 자금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창구가 되다 보니까 네. 저는 스펀키님하고 다른 의견을 좀 드리자면 거래량이 나온다면 벡트가 오픈하자마자 거래량이 나온다면 좋을 것이고 거래량이 동반을 못한다면 조금 더 장기전으로 돌입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 무조건 거래량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기다려지는 9월 말과 10월 초네요.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오스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리플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리플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스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뭐 스웰에서는 항상 그 다양한 어떻게 보면 리플의 진척 상황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뭘 해왔고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아주 쉽게 얘기했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휴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러면서 좀 관계자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그 나오는 발표라든지 내용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원래 스웰 전에 가격이 오르냐 안 오르냐 그리고 언제쯤 떨어지냐 사실 그 부분에 항상 초점이 있는 게 스웰인데
그 스웰하기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보통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스웰 당일날이라든지 그 전날이라든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 이제 2017년도에 스웰 한 일주일 전부터 가격이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스웰 당일날부터 발표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막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좀 일찌감치 막 가격이 올라가다가 며칠 전부터 떨어지고 아무튼 매번 다른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거의 뭐 찍기놀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스웰 언제부터 그전 뭐 며칠 전부터 가격이 오를까 언제 팔아야 되냐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딱 거기 하나에밖에 없고 리플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스웰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암호화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에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에 좀 주목하게 되는 네. 약간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 코인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만큼 거래량이 그쪽으로 몰리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나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웰 행사를 앞두고 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한편 이분을 또 리또족? 리또속이라고 합니다. 리또에 또 속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라고 하는데 신도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태까지 비트코인 시장이 참 기술력이 바탕이 돼서 오르는 뉴스들로 올라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히 무슨 발표를 하고 물론 로드맵 발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겠다는 발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기대치는 있다고 봅니다만 특별하게 뭐 어느 회사가 제휴가 됐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 실사용에서 쓰임새가 있다거나 이런 걸로 오르는 건 아니라서 안타깝긴 한데 일단 뭐 스웰은 항상 리플이 안 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웰 이후에 리플 가격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취하신다면 스웰 이미 스웰을 기대하고 300원대에 또 매수가 들어가고 이번에 또 상승이 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기에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오기 때문에 아마 10월에 들어가면 스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 스웰 직전에 매도 처리해서 현금 수익을 꼭 확보를 하는 게 자기가 아무 가치도 없이 단 이벤트 하나로 가격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본인이 계속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서 미래 가치를 본다? 물리면 또 갑자기 그런 성격이 변합니다. 나는 미래 가치를 투자를 했대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기회비용을 묶이지 마시고 네. 스웰이 만약에 와서 가격 수요가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른다면 현금 확보해갖고 시드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고 원래 믿음이 있고 리플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뭐 스웰이 지난 이후에도 홀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그분들은 그냥 투자하시는 지금의 스타일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스웰이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적인 이벤트 요소로 작용함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리플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올랐다 그냥 떨어질 코인인가요? 일단 리플 코인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려면 여러 가지 좀 암호화폐랑 다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갖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데가 있죠. 근데 블록체인 회사 중에 다보스 포럼을 참여한 회사가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리플의 대표분이 갈링하우스인가요? 그분하고 제가 알기로 서클의 대표분이 두 분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비탈릭 이런 사람들조차도 초청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플 자체를 암호화폐의 틀에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계 경제의 틀에서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암호화폐 인사는 초청을 안 받았는데 리플사의 대표는 가서 연설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과 별개로 리플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제 간의 송금, 국경 간의 송금을 원활히 하겠다는 모토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리플사의 가치가 오른다고 해서 리플 코인의 가치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송금 시스템은 별개, 송금 시스템만 갖다 쓰고 코인을 안 갖다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죠. 어느 회사에서 뭐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호환성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제품을 만들 그 리플사의 송금 시스템을 쓰지만 리플 코인 같은 걸 만들 때 내가 만들 때 단가가 우리나라 미일 무역 전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수소나 이런 건 우리나라가 굳이 안 해도 단가적으로도 안 해도 되는 제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싼 거를 갖다 쓰는 건데 리플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플 코인이 있는데 굳이 제품을 만들어 쓰려면 기간, 적응 기간, 그다음에 속도 이런 거 많이 계산하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대여를 쓰고 리플 코인을 쓰는 게 나을 것인가? 그 기업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 송금 시스템과 리플 코인과의 전혀 별개성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역시도 요번에 수출 금지된 제품을 진작 만들어 써도 되는 기술력이 있었는데 발전시킨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굳이 갖다 쓴 거는 그만큼 각자 간에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 거죠. 포지션에서 또 그 포지션을 지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리플 코인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대형 진짜 하루에 몇 조 원의 자금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리플 코인 같은 대체제가 필요한 거고 그냥 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면 리플 코인이 있는 제품을 그냥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의 철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상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또 궁금한 게 리플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증권은 토큰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일단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게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리플을 약간 리플 자체가 그 특성 자체가 좀 다른 암호화폐 코인들이랑 많이 달라요. 왜냐면 리플의 어떻게 보면 유통량은 계속 자유자재로 이게 계속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암호화폐 특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도 내에 있는 그런 유통량, 좀 정해진 유통량, 약간 그런 캡들이 정해져 있으면서 모든 게 좀 투명하게 좀 굴러가야 되는 그건데 리플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리플은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고 더 찍어낼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신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송금 시스템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긴 한데 그게 그렇다고 이게 하나의 이게 증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증권형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증권형으로 들었는데 분리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증권형이라는 거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그 코인을 갖고 있을 때 기업이 성장을 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리플이 앞으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증권화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를 묶어놓는다고 해서 이자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의 가치가 그냥 코인의 가치만 오를 뿐이지 이 회사의 가치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증권이라는 논란은 사실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이 더 자유롭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더리움은 조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가능은 한데 리플은 그렇게 왜냐 근데 재단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증권형에 대한 논란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리플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제가 또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업비트가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이른바 다크코인, 모네로와 대시 등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다크코인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다크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웃긴데요. 네. 이게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이 항상 좀 아무리 블록체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블록체인의 그런 내역들이 다 이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프라이버시,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코인들은 특정 그런 오토믹 스왑 같은 이제 그 유틸리티들이 많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익명성을 유지를 하면서 많은 트랜잭션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크코인이라는 이게 참 저는 웃긴데 되게 이걸 왜 다크코인으로 부르나 했는데 네. 최초의 그 다크코인 중 하나가 원래 대시였어요. 예전부터 원래 하나 대시였는데
대시가 원래 이름이 다크코인이더라고요. 아. 예, 대시가 원래 이름이 다크코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시로 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 비슷한 유틸리티를 딴 코인들을 다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뭔가 또 어둠의 코인이라고 약간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약간 다크코인 그냥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보통 해외에서는 분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크코인은요, 사실 익명성과 탈중앙화가 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가장 그 기본적인 처음의 이념과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왜 업비트는 상장을 폐지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이유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네. 암호화폐는 탈중앙성하고 신원 익명성이 원래 우리 최초의 그렇죠. 목표였죠.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이 보면 그런 코인을 먼저 상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이버펑키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타쿠 뭐 이런 사람들이 코인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근데 네. 그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암호화폐의 옛날 철학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프라이버시한과 하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가 관리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아서 투자해갖고 이 이상을 해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런 이상을 지켜 나가려면 암호화폐는 여기서 끝나요. 성장성이 없어요.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고 자산 시장을 좌지우지 못하는 시장을 민간한테 그냥 유통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막히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기본 이념을 깨면서까지 이런 코인을 상폐하면서 제도 정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모토로 삼았던 익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 기업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깨기만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뭐 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입장은 너네가 하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중앙 집권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면 이 암호화폐라는 걸 자산시장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제스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되게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다크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굳이 정부에서 아무 입장도 없는데 상폐를 한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나올 인허가 제도를 자기네 거래소가 받아낼 때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크코인이라고 해서 다크한 목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법정화폐로 모든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결제를 쓰기 때문에 네. 다크코인을 갖고 있더라도 어디선가 현금으로 매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크코인을 송금을 받아도 내 계좌에서 현금 처리를 해서 현금을 뽑는다면 결국에 다크코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서 현금 처리가 됐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모든 세상이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정말 익명성이 있어요. 그때는. 아, 그렇죠. 예, 모든 예. 상점들이 다크코인을 받아들인다면 그걸 법정화폐를 안 네. 쓰고 또 그걸로 물건을 사고 그쵸.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다크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현금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면 다크코인이라는 명분이 없어요. 다크코인이 뭐가 다르냐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전화번호 보면 가운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MC분한테 전화를 하면 풀 전화가 와서 이름이 안 떠 누구 전화기인지를 아는 거죠. 네. 다크코인은 뭐냐면 풀 전화번호에서 가운데 자리만 싹 가려줍니다. 아,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코인은 모든 숫자를 다 보여주지만 지갑 주소를 보여주지만 가운데 자리를 싹 빼갖고 가운데 자리를 맞추지 못하니까 어느 지갑에서 왔는지 모른다. 그래도 뭐 이렇게 추적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추적을 한다면 네. 하려는 기술을 지금 뭐 CIA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FBI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는데 일단은 지금 현상에서 다크코인은 쓸 수는 없어요. 다크성으로 무조건 자기 계좌를 통해서 현금으로 출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와 반대로요.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는 최근에 다크코인이 상장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다크코인이요. 그러니까 네. 방금 신두님이 이미 짚어주시긴 했는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다크코인은 다크코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오히려 다크코인의 어떻게 보면 그 유틸리티를 뺏기죠, 거래소한테. 왜냐? 그 다크코인 자체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내 개인정보와 모든 그런 거래 내역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그런 유틸리티를 지닌 코인인데 사실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다크코인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누가 그 코인을 거래하고 사고 있는지 출금하고 이제 정확하게 내역에 뜨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펀더멘트를 이해를 하고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쳐간 다크코인이면은
오히려 정부한테도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다크코인을 출금하는 사람이 그러네요.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정보를 도와주는 거네요. 뭐 다크코인을 잘 추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다크코인들이 워낙 오래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또 지켜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코인은 거래소에 있어서는 다크코인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래소에서 이걸 없앨 필요가 있나. 오히려 거래소들이 이거를 상장을 많이 시켜놓고 그 다크코인들을 누가 계속 출금해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지켜보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FTA 권고안에 따라서 다 같이 이렇게 안 쓰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그러면 미국을 따라가게 될까요? 미국을 따라가는 건 미국은 우리나라랑 지금 다른 포지션을 코인베이스가 보이는 건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과 자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포지션이에요. 만약에 업비트라는 거래소 자체가 중앙정부의 라이센스를 갖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다크코인을 상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라이센스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받고 싶으면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다크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지금 이게 적기라고 해서 투자하는 건 상당히 하이리스크이기 때문에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일 때문에 다크코인을 버린다, 투자를 뭐 철회한다, 많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이미 미국 라이센스가 작동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크코인에 상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 쪽에선 일본은 이제 뭐 라이센스가 나왔지만 한국은 이제 라이센스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먼저 좀 앞에서 선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런 차이겠죠. 코인베이스는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크코인을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다크코인의 그 가치를 인정한 걸까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알 방법이 없고요. 그렇죠. 알 수 없겠지만. 알 수 없지만 뭐 신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감독할 자신이 있는 것과 그냥 거래량을 보고 상장했을 가능성이 저는 정말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크코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좀 채굴형 코인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걸 채굴한 사람들이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하게끔 해서 거래량을 만들어주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땡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적인 목적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 네. 다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함께 해결해보는 코린이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투자한 H코인은 상장가 100원이었는데요. 상장이 되고 5분 만에 600원까지 떡상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추이를 지켜보다가 200원 선에서 행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투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1억을 투자했는데요. 거금입니다. 알고 보니 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도 있고 빵빵한 파트너들도 있고 해외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다시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6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 원가량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 거래소에는 97원, 국내에는 136원인 걸 보면 떨어질 가격도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걸 손절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코인의 가능성을 보고 존버하는 게 답일지 한번 1초씩만 생각을 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60원이래요. 50원, 58원이에요. 아이고. 이미 자산이 3분의 2 토막이 났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네. 그래도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네. 파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릅니다. 많이 손해를 봤는데 이건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 나와서 유통 물량이 시장에 다 깔리고 가격이 떨어진 코인이라면 언제든지 반등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분명히 그 재단에서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사업자 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가격에서도 제가 볼 때는 3분의 1 토막 더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버텨갖고 파신다 그러면 뭐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물론 그리고 우리가 저도 여태까지 속았는데 기술 있다 어느 기업하고 일했다 이것만 믿고 투자했다가 사실은 말뿐인 뭐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코인으로 승부를 보고 싶으면 지금 팔고 3분의 1 토막 났을 때 나머지 시드 들어가서 코인 수량을 늘리든 아니면 기회비용 때문에 다른 코인을 투자하시든
이거는 더 내려갈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손절하는 게 낫다. 스펀키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야 워낙 뭐 존버의 대가라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이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뭐 100원, 200원, 300원 했던 게 정말 엊그제잖아요.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 또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 변동성이 그 어떤 시장보다도 굉장히 거세거든요. 올라갈 때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그냥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떨어질 때도 정말 끝이 없이 떨어지는 정말 무서운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약간 그런 습관들을 기르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레슨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엄청나게 많이 잃어보고 네. 많이 존버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신두님 말과도 좀 동의해요. 이게 막 보통 10토막이 난 코인들도 많이 봤는데 10토막이 난 다음에 이게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 때 하는데 10토막 난 상태에서 10토막이 또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잃었던 게 이제 막 그 99.99%인가 뭐 아마 그렇게 떨어진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1억이 10만 원이 되는, 저는 약간 그런 것까지도 많이 겪어보고 봤기 때문에 약간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이 잘 보긴 잘 보셨어요. 요 H라는 프로젝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서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말 이제 고퀄이면서 여러 가지 특허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기술이 좋대요. 근데 그 기술이 결국엔 어딘가 쓰여야지 뭐 그쵸. 좋든 말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캐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또 반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도 결국엔 후회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의견에 대한 이 답변은요, 신두님과 스펀키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꼭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암호화폐가 현재 실물 시장에서 화폐처럼 쓰이는 그곳을 찾아가는 코인캐스터가 간다 순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김도현입니다. 전 지금 젊음의 거리 신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여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곳, 어떤 곳인지 같이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팍스경제TV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네, 여기 비트코인을 받으시는 15년 된 언어 문화 클럽입니다. 언어 문화 클럽. 네. 좀 생소한데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한국 분들이 이제 저희 설립 취지는 네. 언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 이제 여가 생활을 이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이제 여가 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취지로 만든 그런 클럽입니다. Hi, how are you? Hi, I'm good. So,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I'm studying Korean. Studying Korean? I have a test tomorrow. Oh, you have test tomorrow. Oh, topic. Oh, okay. Yeah, yeah. So,
How do you feel about this place? Do you feel comfortable or? Oh yeah, it's amazing. Like I can study. It's very quiet and have free coffee, free food. So yeah, and I have people to help me. So Oh, it's really so great, there's a yeah. lot of people who is helping you. yeah. On my studying, I can just ask like anybody here, and they just like answer me when I don't know something like in vocabulary or whatever. So thank you for the interview and good luck and have a great time in Korea and you. also good luck with your topic too. Yeah.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회원들한테 공짜로 제공되는 뭐 스낵 코너입니다. 여기서 빵이나 네. 커피나 네. 저희 차나 맥주 같은 거 저희 공짜로 드리고 있고요. 그럼 좀 음식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보시죠. 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돼서 여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나 커피, 차, 무려 맥주까지도 공짜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락 시설까지도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진짜 색다른 곳이죠? 시작은 지금부터 한 4, 5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한국의 암호화폐 개념이 생소할 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암호화폐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여기서 같이 모여서 이제 암호화폐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세미나를 같이 저희가 개최하기도 하고 네. 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좀 전반적인 사회에 통용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암호화폐를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제한하게 된 이유가 뭐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좀 과도한 투자를 부추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한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런 암호화폐들은 저희 은행 계좌랑 바로 연결이 돼서 실시간으로 시세에 맞게 입금이 되는 그런 암호화폐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풀리면 사용상의 편의상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지 않을까. 네, 다음으로 코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2.0이 런칭되었습니다. 코인빗 2.0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래 매칭 엔진 업그레이드, 서버 확충으로 글로벌 대형 거래소와의 마켓 연동으로 상위 200여 개 품목을 거래할 수 있고 해외 메이저 거래소와 코인빗 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코인 마켓 페어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체 코인 넥스트와 연계한 플랫폼으로 타 금융자산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덱스코인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인빗 2.0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가 국내 거래소 코인빗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피코는 해커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백도어를 탐지해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카오 글로벌은 백신 소프트웨어인 바이로봇의 개발, 사이버 사령부 어드바이저, 20년간 정보 보안 분야의 화이트 해커 및 베이러스 백신 설립 등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주식보다도 없으니까 네. 힘드신 분들 많을 거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는 뭐라는 임계점이라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다 왔다고 보이니까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으로 해야지 낙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하면서 시장 추이를 보면서 한 주 최소한 요번 달 말까지는 보수적인 투자에서 시장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또 맞춰갖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펀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신두님이 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뭐 그냥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주체하는 약간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루함도 있고 네. 불안함도 있고 뭐 가능성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시장이 사람이 또 이렇게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희망회로도 많이 굴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그럴 때는 한 발짝 좀 물러난 다음에 시장을 좀 더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네. 과몰입돼 있기보다는 한 발 좀 물러나서 좀 약간 삼자 입장의 시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습니다. 벡트거래소 오픈과 소엘 등 소식들이 많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코인라이트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